케이스 매거진 2026년 4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이스 매거진입니다. 케이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상식을 전하는 경기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경기와 경기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이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스 매거진 2026년 4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2. 특집 작은 거인의 눈물 3. 인류의 충전 보람찬 수고 조은님 이야기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강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1층에서 한 어르신이 탔는데 버튼을 더듬기만 할 뿐 누르지 않았다. 잠시 기다려도 그대로여서 내가 대신 누르려다가 그와 손이 부딪혔다. 아이고,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닫힌 버튼을 찾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는 이곳에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버튼 위치를 하나하나 알려준 뒤 승강기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방향까지 안내했다. 고맙다고 말하는 그와 짧게 인사 나눈 뒤 돌아섰다. 그 사이 승강기가 저 높이 올라가 버렸지만 괜찮다. 조금 늦게 들어가면 어떤가.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이들도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승강기에 올라 눈을 감고 버튼을 찾아봤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원하는 층을 누르는데 실패했다. 그분은 어떻게 밖을 다니는 걸까? 나라면 현관을 나설 용기도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마음으로 되새겼다. 며칠 뒤 그와 다시 마주쳤다. 지난번에 도와줘서 이제 층수 버튼을 잘 누른다오. 나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버튼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냐며 허허 웃었다. 나이를 먹으니 별것 아닌 일에도 행복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러니 재촉하지 말자. 누군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기다리면 다 같이 웃을 수 있다. 살아보니 그 조금의 시간을 배려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더라. 몇 번의 만남으로 나를 기억해주는 어르신. 당신이 부디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은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작은 거인의 눈물 결혼 3년 차 신혼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즈음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여보, 미안해. 친구 회사에 투자했는데 없는 회사래.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33. 인생 절반의 시간을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 부부였다. 작년에 같은 단지로 이사와
집으로 가며 식사하고 김밥 몇 줄을 사더라도 품앗이 하는 사이였다. 서류 한 장 없이 믿음으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니. 그들의 거짓말에 믿음을 다 써버려서 사기라는 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날로 무너졌다. 눈앞이 깜깜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탓에 이미 여러 번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받았다. 투자를 말리는 내게는 이렇게 말했다. 남은 건 이 친구뿐이야. 내 인생 마지막 친구야. 그 말이 마음에 찔렀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남편은 어떨까? 친구와 사업을 한다고 하던 일도 모두 정리한 데다 그들이 남기고 간 채무까지 떠안았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남편에게 그동안 혼자 힘들었으니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다. 결혼한 뒤 집안일만 하던 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남편은 출근할 곳도 없는데 매일 아침 집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 남편이 나가고 나면 꾹 참은 눈물을 흘렸다. 혹시라도 그의 발목을 잡을까봐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다. 울고 싶을 때마다 오른손을 꽉 꼬집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던 중 남편이 멍든 손등을 쓰다듬었다. 손이 왜 이래? 여보가 이러면 나 진짜 무너져. 그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다 괜찮아. 그날 밤 나처럼 울 공간이 없는 남편은 내 옆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를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슬픔을 삼켰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거지야. 엄마는 잠시 뒤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왜 거지야? 젊음이 있잖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우리가 잃지 않은 것을 먼저 짚어줬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얼굴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울음을 감추고 웃었다. 마주하고 고통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차를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 나의 작은 거인은 절망 앞에 주저앉지 않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아직 젊음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니 오늘도 웃으며 살아간다. 언젠가 이 시간에 돌아보며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말하며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충전, 보람찬 수고. 중고거래 앱에 올린 전자시계를 사겠다는 연락이 왔다. 구매자와 서로 사는 동네의 중간 지점에 만나기로 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의 거주지인 상무지구 바로 옆 동네에 나와 있었다. 약속 장소까지 가지 말고 이쪽에서 보면 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그가 상무역까지 올 수 있는지 물었다. 운전해서 가는 김에 조금만 더 인심 쓰자고 생각했는데 이왕 오는 거 본인 아파트 앞까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문장이 생각나며 불편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왕 갈 것 기분 좋게 다녀오자 다짐하고 차를 몰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휠체어 탄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다쳤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장애가 있는 분이었다.
휠체어와 전자시계가 연동이 된다기에 구매한 것이라고 말하며 덧붙여 인사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한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부끄러워졌다. 포기하지 않고 거래하러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에 훈훈한 온기가 더해졌다. 이상으로 인류의 충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푸하하 손 좀 댔어요. 2. 군대 이야기 중대장의 고백 3. 그러나 수기 아버지라는 이름 푸하하 손 좀 댔어요. 매년 가을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에서 경로잔치를 열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잔치가 회사 은퇴자 모임과 겹쳤다. 하는 수 없이 당신이라도 다녀오라며 경로잔치 초대권을 아내에게 넘겼다. 문제는 아내가 참석하기에는 나이가 1살 모자랐고 또 너무 동안이라는 점이었다. 신분증까지 검사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혹시나 문제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장난기 많은 아내는 걱정 말라며 씩 웃었다. 아내가 경로잔치가 열린 식당으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행사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혹시 경로잔치에 참가할 자격이 되십니까? 아내가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하자 자칭 어르신에게 더 물어볼 용기가 안 났는지 물러섰다. 곧 다른 직원이 와서 또 한 번 물었다. 정말 자격이 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잠시 망설이던 아내가 직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실은 손 좀 댔어요. 실제로 얼굴에 손댄 곳은 없었지만 아내의 능청에 직원이 수긍하고 물러났다. 그런데 잠시 뒤 또 다른 여자 직원이 살며시 다가왔다.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다 싶어 고민하는 아내에게 그 직원은 이렇게 속삭였다. 저 혹시 어디서 했어요? 그날의 경로잔치는 그렇게 무사히 끝이 났다. 돌아온 아내의 무용담 덕분에 손 좀 댔어요는 우리 집 유행어가 됐다. 이상으로 푸하하를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중대장의 고백 20여 년 전 젊은 대위로서 중대원들과 함께하는 전투력 경연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무조건 1등하라는 상급 지휘관의 압박에 고민이 많았다. 당시 군에는 실력이 뛰어난 인원으로만 소대를 꾸려 평가받는 옷 바꿔치기 관행이 남아있었다.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된다는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고민 끝에 결심했다. 누군가의 영예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모든 중대원을 모아놓고 말했다. 중대장은 1등을 포기한다. 평가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훈련을 하자. 정직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자. 그것이 진정한 명예다. 행정병을 포함한 130여 명의 중대원 모두가 전 과목을 숙달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을 세웠다. 1시간 30분 걸리던 산악 행군 기록을 40분으로 줄이고 밤마다 별빛 아래 사격 훈련을 이어갔다. 경연대회 당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무작위로 선정된 소대가 공교롭게도 해당 과목을 가장 열심히 연습한 이들이었다. 우리는 모든 과목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정직하게 흘린 땀은 1등이라는 선물로 돌아왔다. 훈련이 끝난 뒤 한 병사가 건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중대장님,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대장님의 정직한 모습이 저희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1등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아버지라는 이름. 삶에서 피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 이름, 아버지. 누군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대답 대신 어색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TV를 보다가도 아버지에 관한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다. 내게 아버지란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나은 존재였다. 기억 속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폭력을 일삼는 무서운 어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위해 오징어 공장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미련해 보이면서도 한없이 슬펐다. 이혼이 힘들면 혼자라도 도망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고난의 일상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오징어 공장에서 배 따기 일을 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오징어 창자를 떼어내는 시간이 내게는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바닷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는 마을 어귀 부둣가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다지 놀라진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열심히 살아온 어머니에게 남은 건 결국 병수발이구나. 전보다 더욱 버거운 처지가 된 어머니의 신세가 허망하게 느껴져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타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홀로 아버지의 수발을 감당해야 할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불효자 심보가 앞섰다. 첫 월급을 받아 집을 찾은 주말. 오랜만에 부모님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욕설을 내뱉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자 공포였다. 서서 하던 발길질이 앉아서 하는 손찌검으로 바뀌었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흉기가 되어 어머니와 나를 향해 날아들었다. 몇 번이나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만류에 눈물만 삼킬 뿐이었다. 그렇게 불안은 늘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내 짐작보다 훨씬 깊고 무겁다는 사실을 깨닫고 같이 나가 살자 말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버지를 혼자 두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잊은 듯 살아온 지 10년쯤 됐을 무렵, 수염이 얼굴을 덥수룩하게 덮은 아버지와 다시 마주했다. 아버지의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동네 이발소에 들러 머리도 다듬고 수염도 깎았다. 말끔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껄껄하고 쉰 목소리로 소리내어 웃었다. 불편한 몸으로 대중탕을 갈 수 없어 인근 여관에 들러 욕조에서 아버지를 씻겼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병색이 날이 갈수록 짙어져 요양원에 가기로 한 날 밤, 아버지는 집에서 숨을 거뒀다. 그 뒤로 나는 결혼해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됐다.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아이에게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때로 나를 짓누른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도 잠시, 나를 보며 웃는 아이의 모습에 웃음이 지어지고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절로 힘이 난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도 이런 따뜻한 눈빛을 보인 적이 있을까? 나의 재롱이 귀엽다며 웃어준 순간이 있을까?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향해 혼자 질문을 던지곤 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아빠였어? 아이의 예상치 못한 물음에 말문이 턱 막혔다. 술과 폭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그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자 아이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빠는 나한테 최고의 아빠야. 지금껏 내 삶에서 그토록 피하고 싶던 그 이름을 이제는 용기 내에 마주할 이유가 생겼다. 같은 이름이지만 내 아이에게만큼은 다르게 기억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선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무연 휘발유 2. 대나무 숲 감사한 비밀 3. 지금 여기 베니가 들어줄게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무연 휘발유 요즘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는 모두 무연 휘발유다. 납이 없다는 뜻의 무연 휘발유는 우리나라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나와 1993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됐다. 무연 휘발유가 막 나왔을 때는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무연인지 유연인지를 잘 살펴야 했다. 잘못 넣으면 자동차 부품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십 년간 써온 유연 휘발유가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20세기 초 자동차 회사들은 기름이 실린더 내부에서 불규칙하게 폭발하는 노킹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1921년 제너럴 모터스 연구진이 휘발유의 납의 일종인 테트라에틸납을 첨가하면 노킹 현상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고성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기에 자동차 회사는 납의 유해성 문제를 덮은 채 이를 휘발유에 넣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체에 누적된 납은 신경계를 파괴하고 특히 아이들의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곧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이 납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관련 기업은 자연 상태에도 납은 존재하며 소량의 납 노출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교묘히 짜집기해 홍보하며 유연 휘발유를 계속 판매했다. 1940년대 말 시카고 대학교 지질학과 대학원생인 클레어 패터슨이 운석 속 납 함량을 측정해서 지구의 나이를 밝히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료가 공기에 노출되면 대기 속 납에 의해 오염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그는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세계 최초로 외부 오염을 완벽하게 막는 클린룸을 만들어 실험을 계속했다. 7년 만에 지구의 나이가 45억 5천 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최초로 지구 형성 시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시한 대단한 업적이었다. 그런데 패터슨은 여전히 왜 공기 중에 납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고심하던 그는 그린란드의 빙하를 시추해 과거의 대기 성분을 분석했다. 빙하의 심도에 따라 이전의 대기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1920년대 이전 대기에는 납이 거의 없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농도가 수백 배 폭증한 것이었다. 그는 연구 끝에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1963년 패터슨이 유연 휘발유가 납 중독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관련 기업은 무자비하게 대응했다. 그를 해고하도록 대학교에 압력을 가했고 연구비를 끊었으며 유명한 학자들을 동원해 그가 전문성 없는 사이비 학자라고 매도했다. 침착하고 올곧은 성품의 패터슨은 견디기 힘든 모함에도 기업의 연구비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차츰 그의 주장이 퍼져나가자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대기업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막강한 로비와 유명 학자들의 주장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1970년 청정대기법에 제정된 뒤 미국은 휘발유의 납 함량을 단계적으로 낮췄고 1986년부터는 납 함량을 갤런당 0.1g으로 크게 제한했다. 이후 1996년부터 도로용 유연 휘발유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인의 혈중 납 농도가 80%나 떨어지고 납 중독 증상이 줄어 범죄율까지 낮아졌다. 과학적 진실과 탐욕스러운 기업의 대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으로 살충제 DDT의 피해를 알렸다가 소송까지 당한 레이첼 카슨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1974년 미국의 화학자 셔우드 롤런드는 냉매로 널리 쓰이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프레온가스의 최대 생산 회사인 듀포는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10년 뒤 남극에서 오존층이 파괴된 사실이 밝혀지자 듀포는 위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프레온가스 사용이 금지됐다. 롤런드는 이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클레어 패터슨은 1995년에 사망했다. 그는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지구의 나이를 밝히고 대기 연구의 표준이 된 클린룸과 빙하 시추 분석 방법을 세웠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그의 과묵한 성품과 석유 업계의 반대 운동으로 인한 영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납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며 20세기에 숨겨진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납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결과다. 나는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서 종종 그를 떠올린다. 그때마다 올곧은 양심과 굳센 용기를 가진 한 사람 덕분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지곤 한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2. 대나무 숲. 감사한 비밀. 우리 엄마에게는 딸이 한 명 더 있다. 젖도 물리지 못한 채 해외로 입양 보내야 했던 엄마의 가슴 아픈 비밀이다. 엄마가 해외로 입양 보낸 딸과 그의 양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입양을 보낸 뒤 어째서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지. 엄마는 유기된 동물을 지나치지 못해 가족을 만들어 주거나 보육원에 정기 후원하곤 했다. 나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던 모습까지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이해됐다. 엄마의 죄책감은 책임감이 됐고 그 책임감은 엄마를 향한 나의 감사가 됐다. 단 하루도 입양 보낸 딸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딸, 밥 먹었어? 라는 엄마의 물음에 또 밥 때문에 전화한 거야? 나 지금 바빠! 라며 미운 목소리로 투덜거리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의 비밀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무심한 딸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입양된 딸을 잊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웠다. 그런 사람이 나의 엄마여서 감사하다. 오늘은 용기를 내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엄마, 밥 먹었어? 이상으로 대나무 숲을 마치겠습니다. 3. 지금 여기. 베니가 들어줄게.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바로 옆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도 모를 만큼 청각 장애가 심하다. 거기에 시야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점 좁아지다 끝내 실명하는 망막 색소 변성증도 앓고 있다. 이 둘을 합친 어셔 증후군이 내 병명이다. 나는 67살쯤 처음으로 말을 배웠는데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귀로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내 삶의 기본 조건이 됐다. 너는 귀가 안 들리니까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공부해야 해. 어릴 때 자주 들은 말이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다른 친구들보다 2배로 노력해서 겨우 중간 성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만난 사회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했다.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사람들이 내 그림을 원하게 해야 해. 2배로 열심히 하는 것뿐 아니라 2배로 잘하고 강해야 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그림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억울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캐릭터 창작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지 고민했다. 이 책, 저 책을 들춰보다가 두꺼운 동물 백과사전까지 집어들었다. 책장을 휘리릭 넘기다가 토끼는 동물 중 청력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래, 내가 나 대신 많이 들어주면 좋겠어. 그렇게 태어난 토끼 캐릭터 베니가 벌써 20살이 됐다. 2007년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세상에 처음 등장한 베니와 함께 많은 일을 맡은 풍년을 2번,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흉년을 3번 보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베니는 말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한껏 자랑하고 싶은 날에는 함께 기뻐해줬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날에는 나와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삶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지만 베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여러 풍년과 흉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기적을 이뤄냈다. 나 대신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담아 희망이 필요하던 내게 위로를 건네려고 만든 베니는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필리핀 아이들과 만났다. 백혈병이나 암 진단을 받은 환우들,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도 베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청각장애 청소년 50명의 꿈을 응원하며 희귀난치병 환우들의 이야기도 세상에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베니의 친구가 돼줬다. 나에게는 작지만 큰 꿈이 있다. 바로 베니가 100년이 지나도 사랑받는 캐릭터로 남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오랫동안 기억되는 캐릭터가 하나쯤 있듯 우리나라 이야기 속의 베니라는 이름도 그렇게 남으면 좋겠다. 폭풍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름다운 봄날도 만나겠지?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그림을 그릴 것이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날까지. 오늘도 나만의 속도에 맞춰 그림을 그린다. 이상으로 지금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슨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슨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동행의 기쁨 기억이 뛰노는 마음속 정원 2. 새벽 햇살 인생 2막 3. 절기 이야기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동행의 기쁨 기억이 뛰노는 마음속 정원 신복민님 화가 작업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작품이 된 듯한 작업복을 입은 채 그는 매일 오전 6시면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하루 12시간의 작업이 이어진다. 이 같은 일상이 흐르는 일산 작업실에서 신복민 42세 작가를 만났다. 그는 붓질을 통해 한 시절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을 그리는 기억의 정원사다. 그의 그림 속 정원사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림 앞에 머무는 동안 아이는 하늘에 닿을 듯 고무 동력 비행기를 날리고 멀리 나아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종이배를 띄우고 숨바꼭질을 한다. 시골집 강아지 다롱이, 이름 붙일 틈도 없던 병아리와 함께 잠시 그리고 오래도록 뛰논다. 작품의 화면은 신복민 작가가 동경하는 시절에 나와 그에 대한 단서들이 숨바꼭질하는 기억의 정원이다.
그가 자란 풍경이자 그림에 등장하는 아파트는 평범하지만 나의 기억을 품고 있기에 가장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그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새겨진 숫자처럼 숨겨진 요소를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권했다. 어릴 적에는 촌스러운 아이였어요. 초등학생 때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면 아이들 중 가장 새까맸죠. 방학 동안 강원도 춘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동생과 함께 숲이나 소양호를 누비고 달력 뒷면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도 그 시절의 초록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순간이 있어요. 당시에는 소양호가 바다인 줄 알았었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어린아이처럼 웃음 짓는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칭찬받은 경험이 지금껏 작업해 오는데 영향을 줬다. 만화를 좋아하는 중학생이던 그는 교과서에서 이중섭의 소라는 작품을 보고 만화처럼 여러 컷이 아닌 한 폭으로도 강렬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한 일이라 자연스러웠죠. 그림을 그리니까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에게 평범함은 자기 자신을 다잡는 주문이자 나답게 바로 서는 자기 객관화다. 2016년 갑상선 항진증을 알아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시를 준비하게 됐다. 이때 기왕이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자고 마음먹은 것이 작업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흑백으로 무화된 시간성을 의도하던 작업에도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멋진 그림을 그리려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니 평범한 순간에 담긴 행복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그의 그림은 채움의 미학이다. 빠르게 마르는 아크릴로 작업하며 그렇게까지 그리고 한 번 더 붓질하는 미련함으로 화면을 채우는 정성은 그만의 작법이자 그림을 봐주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작업하다 환기가 필요할 때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 아파트 산책자이자 어디서든 아파트를 보면 고향을 만난 기분이라는 그에게 비슷비슷한 모양의 아파트 숲에서 무엇을 보면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 물었다. 어디서든 아파트를 만나면 여기에도 내 고향이 있네 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요즘은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화단에 심겨있는 동백꽃처럼 경비 아저씨나 노인정 어르신 등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다른 식물이 자라나고 뜻밖의 사물이 놓인 풍경에서 나름의 멋과 운치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에게 인생의 위로가 된 문장이 있는지 물었다. 성격이 곧 운명이다. 군대에서 시집을 읽다 발견한 구절이에요. 성격만큼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로받았어요. 좋은 마음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딸아이의 등원길이다. 이전에는 아내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지만 아이가 생긴 뒤로는 계절마다 찾아오는 일상을 함께할 때 큰 행복을 느낀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그는 훗날 자연 속의 작업실을 마련해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초록빛 기억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기억에 아쉬움을 느끼기보다 덕분에 나는 잘 살고 있어. 고마워. 라고 인사를 보내고 작업을 통해서 지난날에 내가 건네준 시간을 새로울 나에게 이어주고 싶어요. 봄과 여름을 잇는 따뜻한 계절과 어울리는 표지 그림으로 만나게 될 조은님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더욱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인생 이막, 지나가는 자동차,
각양각색의 사람들, 고깃집, 미용실, 약국, 빨간불에 걸음을 멈추고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일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동사무소에서 이것저것 묻는 직원과 질문에 대답하는 나조차도. 어찌저찌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자 한숨이 푹 나왔다. 세상과 격리돼 수감자로 산 탓에 잔뜩 주눅든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가슴은 늘 맷돌을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아팠다.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고 나는 점점 더 병들어갔다. 고민 끝에 찾아간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견으로 입원을 미루던 중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긴 재판을 거쳐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와 함께 수감을 시작하게 됐다. 그곳에서 만난 보호자와 간호사는 모두 따뜻했다. 나를 죄지은 수감자가 아닌 환자로만 봐줬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으로만 취급했다면 아무리 좋은 약으로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건강을 되찾지는 못했을 것이다. 평소 좋아한 이혜인 수녀님에게 아무런 기대 없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낸 적 있다. 얼마 뒤 내 앞으로 당신의 책과 함께 희망의 편지가 도착했다. 고작 한 명의 수감자일 뿐인 나에게 이렇게 정성 들여 손편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하니 그 커다란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눈물이 고였다. 나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에게도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그리고 올해 초 모두의 축하와 염려 속에 퇴소했다. 잘 살아! 소리치는 수감자들과 약 잘 먹어! 당부하는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창고에 묵혀둔 짐과 함께 감호소 정문을 나섰다. 세상에 나오면 무엇을 할지 오래 고민해왔다. 과거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봐주는 모임에 다녔던 기억이 떠올라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하고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그 일을 통해 내가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서툴고 삐걱거린다. 그럼에도 두 발 꾹 딛고 서서 인생 2막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그것이 수감자였던 나에게 편견 없는 사랑을 건네준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품은 나 자신에게도 응원을 보낸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절기 이야기.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4월에는 청명과 고구라는 절기가 있다. 청명은 4월 5일 무렵으로 맑을 청과 밝을 명을 합쳐 날이 맑고 밝다는 뜻이다. 4월 20일경의 고구는 곡식꽃과 비우가 더해져 곡식에 필요한 비, 봄비가 내려 농작물을 기름지게 하는 때를 가리킨다.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청명이면 흔히 떠올리는 속담이다. 청명과 한식이 대개 하루 차이라 조금 이르거나 늦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즉, 사소한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는 속뜻을 품고 있다. 한식은 설, 단오, 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로 여겨진다. 차가울 한에 먹을 식,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는 뜻이다. 아궁이에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어쓰던 옛사람들은 불이 오래되면 생명력이 약해져 이롭지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묵은 불을 끄고 새로운 불씨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한식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24절기는 양력이 기준이지만 명절은 보통 음력으로 날짜를 정한다. 그럼에도 두 날이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식이 다른 명절과 달리 24절기 가운데 동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라 해에 따라서는 청명과 겹치기도 한다. 청명과 한식 무렵은 나무를 심기 좋은 때이기도 하다. 우리 조상들은 집 앞마당이나 선산을 찾아 성묘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었다. 오늘날 식목일이 이 시기와 겹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다만 청명은 농사에 대한 절기, 한식은 불과 관련된 명절로 그 의미와 성격이 분명 다르다.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상으로 절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2026년 4월 5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2026년 5월 5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이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